네, 함수형 프로그래밍 3대장 경험기 클로저, 스칼라, 하스켈 발표하게 된 컨스텍츠의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하스켈로 백엔드 개발 일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나 NHN, 라인플러스 등에서 개발자와 개발팀장을 오가면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오늘 발표드리고자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 개 대표 언어인 클로저, 스칼라, 하스켈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들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개발하시면서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 많이들 이용하시죠. 여기 이 사이트에서 매년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합니다. 올해에도 약 9만 명의 참가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재미있는 설문 결과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각 개발자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거에 따라서 평균 연봉, 정확히는 이제 중앙값인데 미디안 연봉이 어떻게 되나를 추렸어요. 네, 이 항목을 보니까 오늘 발표해드리는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한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이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한 개발자들에 비해서 무려 2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좀 남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징 말씀드리고 제가 경험한 세 가지 언어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 특징 한두 가지씩만 꼽아서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언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비교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들은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메모리나 상태값 또는 객체에 있는 인스턴스 멤버 변수의 상태값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서 어떤 명령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값을 엎어 쓰는 방식으로 흔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하는 결과값을 뽑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바뀌지 않는 인풋 값을 받고 함수로 뭔가 어플라이를 해서 진행한 다음에 결과값을 다시 뽑아내면 이 값도 바뀌지가 않고요. 그거를 다시 새로운 함수에 전달하는 방식을 연쇄적으로 호출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첫 번째 함수가 있고 불변 x가 있을 때 불변 y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다시 다른 함수에 넘기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매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함수로 분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유연하고 탄탄하게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나은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잠재적으로는 더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많은 기술들이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평범한 명령형 프로그래밍 환경에도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언급드린 기술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개발하는 언어에도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밌기까지 하니까 꽤 괜찮은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함수형 프로그램이 딱 뭐다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뽑아서 세 가지 언어에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전부다 이런 뜻 아니고요. 특징의 대표적인 거다,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뜻 아니고 단지 좀 설명드리기 편한 거 위주로, 이해하기 쉬운 거 위주로 추린 거니까 혹시 이걸 보시고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다른 특징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어로 클로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서는 함수를 값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차 함수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는 2007년에 공개된 현대판 리습이에요. 현대판이라는 게 붙은 이유는 이 리습이라는 언어는 1950년대에 공개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리습 계통의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클로저예요. 자바 가상기계 JVM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현업 실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리습 언어들은 이 모양새가 좀 일반적인 언어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 메인 함수에서 헬로 월드를 화면에 찍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가로의 위치가 좀 달라요. 앞뒤로 감싸 있는 익스프레션들로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가로가 함수 다음에 위치하는데 얘는 가로 안에 첫 함수가 오고 그 다음에 아규먼트들이 오는 형태로 진행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로가 막 중첩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모양새가 좀 독특하다고 유명하기도 하고 악명이 높기도 합니다. 클로저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주관적 평가예요. 객관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언어 중에서는 가장 간결하고 우아한 언어입니다. JVM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실무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 겉 모양새가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좀 있는 편이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학창 시절에 리스프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좀 어렵다. 이거를 내가 과연 제대로 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개발자로 실무로 일을 하다가 해커 화가라는 책을 보고 나서 리스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폴 그레엄이라고 그 Y 컴비네이터 하시는 분, 해커뉴스 운영하시는 분, 이분이 쓴 에세이 모음집인데 여러 가지 재밌는 글귀들도 많이 있으면서 리스프에 대한 극찬이 막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럼 리스프를 내가 실무 용도로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 클로저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클로저의 문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사실 문법의 전부예요. 여기 메인이라는 함수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프린트LN으로 첫 번째 익스프레션으로 헬로 월드 찍는 익스프레션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익스프레션으로 프린트LN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아규먼트로 서브 익스프레션을 또 가로로 열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이하다면 특이해요. 플러스라는 부분이 보통의 언어들은 이항 연산자로 중위 표기법을 쓰죠. 그래서 앞뒤로 1 더하기 2를 쓰는데 클로저는 중위 연산자가 따로 없어요. 다 인픽스 노테이션 프리픽스 노테이션으로 앞에 함수가 오고 뒤에 아규먼트들이 따라옵니다. 저 표기법은 플러스를 하고 뒤에 걸 다 더해줘 이 뜻이에요. 그럼 1, 2, 3을 다 더해서 6이라는 평가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따로 필요 없어요. 모든 게 다 함수 호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로로 감싼 우선순위에 따라서 서브 익스프레션을 평가해 나가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곱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은지 더하기가 우선순위가 높은지는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그 수식을 가져왔어요. 그 동그라미의 둘레 길이 또는 너비를 구할 때 이런 공식 쓰죠. 2파이 r. 파이는 상수고 2도 상수죠. 그리고 넓이를 구할 때는 파이 r 제곱을 씁니다. r이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이 두 공식 다 r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래밍 코드로 작성을 하면 클로저 코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먼저 곱하기라는 함수를 두고 뒤에 아규먼트로 숫자들을 나열하면 뒤에 있는 것들을 차례대로 다 곱해줍니다. 첫 번째 식이 2파이 r을 계산해 준 거고요. r이 1.0이라고 했을 때 6.28이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옆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도 소스 코드를 보여드렸으니까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생소한 클로저 코드도 조금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밑에는 이제 면적을 구하는 함수고 똑같은 값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발할 때 이렇게 하지 않죠. 3.14159이라는 값이 굉장히 익숙하긴 하지만 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흔히 값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개발을 합니다. 3.14159에다가 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활용하게 되죠. 클로저에서는 def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이름을 붙이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const나 let으로 이름을 붙여서 활용을 하죠. 그럼 계산식에도 이름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뭐 1.0이나 3.1492 되게 모호한 숫자들이 나와 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름을 활용하게 되면 훨씬 편리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지름을 1.0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계산하면 굉장히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이게 일반적인 개발의 모습이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반지름이 1.0일 때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반지름이 다른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 함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클로저에서는 f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반지름을 받아서 어떤 익스프레션을 평가한 결과값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함수를 만들어서 위에는 원의 둘레를 구하는 함수, 밑에는 면적을 구하는 함수로 구성을 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치자면 arrow 펑션을 통해서 만든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함수들을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해요. 그래서 이 함수도 값이기 때문에 값에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아까 3.14159이라는 값에 파이라는 이름을 붙였듯이 지금 이 파이아를 계산하는 함수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둘레라는 def 키워드를 통해서 원둘레는 뭐야?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이름을 붙일 거야 라는 선언이 됐고요. 밑에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원둘레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넓이도 마찬가지 붙인 게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로 보면 익숙하실 거예요. 컨스트로 원둘레라는 걸 만들었는데 에러 펑션에다가 바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름을 붙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을 파이를 활용하듯이 그 값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함수의 값의 활용은 결국 호출해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원둘레 1.0을 주면 6.28이 나오게 됩니다. 함수를 이렇게 값으로 다룰 수 있게 되면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생기게 되냐면 고차 함수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고차 함수는 뭐냐면 함수인데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거나 아니면 리턴 밸류로 함수를 주는 또는 그 둘 다를 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이게 왜 돼요? 함수는 결국 입력값을 받아서 결과값을 주는 건데 함수도 값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a라는 평범한 값을 받았어요. 근데 리턴 밸류로 주는 게 여기 빨간 테두리로 둘러싼 g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도 값이기 때문에 함수의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는 곱이라는 애는 뭐냐면 곱이라는 이름을 붙일 건데 그게 뭐야? fn으로 함수를 만들 거야. 그 함수의 리턴 밸류가 다시 fn인 거예요. 함수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반환을 하게 된 겁니다. 밑에 바로 2배라는 걸로 이름을 또 붙이려고 하는데 위에서 만든 고차 함수를 활용했어요. 곱하고 2를 하게 되면 2를 곱하는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즉각 만들어낸 함수를 이름을 2배라고 붙였고 거기에다가 1.0을 넘겨서 또 다른 계산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곱하기 연산에 어떤 구체적인 값을 바인딩하는 거를 공통적인 모듈로 두고 같이 쓰겠다, 재활용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만약에 객체지향 프로그램이었다 그럼 저 위에 앱스트랙트 클래스 만들어 놓고 공통 코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밑에서 재활용하는 형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함수로 합성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함수와 고차 함수를 이렇게 쓰면 어떤 매력이 생기냐면 함수 자체는 입력과 출력값이 눈에 딱 드러나죠. 아규먼트와 결과값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이상적으로는 중간에 사이드 이펙트, 부수 효과가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입력값과 결과값에 대한 테스트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명령형 환경에서는 상태를 막 바꾸면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를 가공해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결과로 바뀐 상태를 목으로 활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함수 자체는 모두가 순수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개발하면서 테스트하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유연하고 간편한 공통 코드를 재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클로저로 고차 함수를 다루는 법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업무적으로는 좀 저는 생뚱맞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프로토파이라고 UX 프로토타이핑 툴을 만드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만드는 회사에서 백엔드 시스템 개발을 참여하게 됐고 여기서 3가지 새로운 언어를 후보로 백엔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다가 정말 우연의 하나로 클로저로 개발을 하게 되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후 클로저 개발자를 3명 이상 채용을 했고 아직까지도 해당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심을 갖고 하던 게 클로저에서 그친 게 아니라 스칼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스칼라는 불변 영속 자료 구조라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2004년에 처음 공개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같이 쓸 수 있는 멀티 패러다임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우리 흔히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오해 중 하나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하면 객체지향을 할 수 없어. 그 2개가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칼라가 딱 거기에 대한 반례예요. 스칼라를 만든 마틴 오더스키 교수님이 함수형 진영과 객체지향 진영을 보니까 둘이 잘 사이좋게 지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맨날 싸우더라. 그래서 이걸 써서 만들렴 하고 만든 언어가 되겠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에 함수형 프로그램을 조금씩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클로저와 마찬가지로 JVM 환경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실무 환경에서도 무리 없이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여기 예제로 나와 있는 헬로 월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모양새가 그닥 다르지 않고 친숙하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비교적 일반적인 모양새 그리고 실무 백엔드 현업 함수형을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입 추론이 강력하면서 정적 타입 프로그래밍을 적응하기, 평소에 이제 동적 타입 프로그래밍 언어를 좋아하시던 분들도 스칼라 정도 되면 타입 추론 기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적응하실 수 있는 좋은 언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함수형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객체지향 지식을 깡그리 버리는 건 좀 아깝잖아요. 그 위에서 구축해 나가기 굉장히 좋은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칼라 같은 경우는 제가 라인 플러스로 이직하고 나서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본분의 소스 저장수를 보다 보니까 스칼라로 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실 스파크 프레임워크를 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긴 했는데 어쨌건 스칼라를 쓰고 있다는 데 용기를 얻어서 저도 스칼라로 개발을 하게 됐고 당시 보스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문제없이 적용을 해서 썼었습니다. 결국 4명 개발자를 구성을 했고요. 함수형 스칼라로 개발을 했고 일본과 대만의 서비스를 적용해서 오픈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칼라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친숙해요. 여기 def 같은 걸로 함수를 선언할 수 있고 벨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의 const처럼 변치 않는 이뮤터블 변수를 선언해서 활용하는 구조이며 중위 표현식, 일반적인 곱하기 연산을 쓰기 때문에 문제없이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스칼라에서는 불변 영석 자료 구조라는 것을 곁들여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다 빌트인 되어 있는 자료 구조고요. 불변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 자체를 한번 만들면 그 프로그램의 생명 주기가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벨이나 컨스트처럼 값을 만들면 바꾸지 않는 상수 같은 변수처럼 데이터 자체도 바꾸지 않으면서 쓸 수도 있어요. 리스트나 뭐 어레이가 됐든지 간에 벡터가 됐든 해시맵이 됐던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 스레드가 접근해서 쓰는데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게 되면 조금 바뀐 데이터를 거기서부터 유도해낼 때 얘를 카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 중복이 발생하고 메모리나 시간 복잡도에 페널티가 발생하는데 이거를 좀 줄여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영속 데이터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쓰면서도 데이터의 낭비, 시간의 낭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들을 많이 활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책도 나와 있고 심지어 번역서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 관심이 있으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클로저나 스칼라, 하스켈 전부 다 이 자료 구조를 기본으로 내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의 언어들은 어레이 많이 쓰죠. 어레이 정해져 있는 엔트리 개수에 값을 중간중간 접근하면서 인덱스 자료 접근하면서 바꾼다거나 읽는다거나 하는 연산을 하게 되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리스트 구조를 많이 씁니다. 리스트 구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인데 어떤 요소가 있고 그 다음 요소를 가리키는 레퍼런스 포인터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헤드로부터 쫓아가서 닐까지 쫓아가면 하나의 줄기를 따서 내가 원하고 있는 개수만큼의 가변 길이의 데이터 요소를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정의 구조 자체가 약간 재기적이기 때문에 재기적인 연산을 많이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와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 A라는 게 있는데 헤드가 1이었고 그 다음에 뭔가 있나 봤더니 2를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봤더니 3을 쫓아갔어요. 그 다음에 닐이야. 그래서 1, 2, 3이라는 리스트를 엮은 거예요. 스칼라 코드로 살펴보면 A라는 변수에다가 이 리스트 int 타입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선언할 거고 이 리스트의 값은 리스트 1, 2, 3을 담고 있어 라고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데 방법만 달라요. 닐로부터 앞에 3을 붙이고 2를 붙이고 1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엮어서 만들 수가 있고요. 두 개를 결국 비교해보면 똑같은 게 나와요. 만드는 방법만 달랐을 뿐 실질적인 내부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둘 다 리스트 A는 이렇게 쫓아가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낸 리스트에 맨 뒤에 어떤 요소를 추가하고 싶어. A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1, 2, 3, 4가 있었어. 근데 내가 5를 추가하고 싶어. 그럼 어떤 일을 하면 되냐면 원래는 여기 뒤에다 하나 붙이면 돼요. 명령형이었다면 그냥 붙이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변 데이터를 주로 써야 하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얘를 바꾸면 안 돼요. 한번 만들었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차례대로 복사를 합니다. 1, 2, 3, 4. 4까지 복사를 하고 나서 뒤에 5를 붙인 리스트를 리스트 B로 만들어내면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리스트 원래 1, 2, 3, 4가 있고 B라는 거를 A에서 어펜드를 해서 만들어놨어요. 어펜드는 뒤에 뭔가 새로운 걸 붙이는 거고요. 5를 어펜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A는 변하지 않아요. 이뮤터블로 1, 2, 3, 4가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B가 새로운 걸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이뮤터블로 할 수 있고 새로운 요소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뽑아낸 걸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복잡도가 n이 떨어져요. 요소의 수에 비례하는 만큼의 시간도 걸렸고 메모리 공간도 낭비하게 되죠. 좀 아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붙이는 방식을 씁니다. 뒤에다 붙일 땐 문제가 생기는데 앞에다 붙이는 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리스트가 있었고 프리펜드로 0을 앞에다 붙이고 싶어요. 그럼 1, 2, 3, 4를 놔둔 상태에서 0이라는 요소를 추가하고 얘 다음 요소를 1을 가리키면 B도 만들어내고 A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A로부터 쫓아가 볼게요. 1, 2, 3, 4. 원래 A 그대로 있죠. B부터 쫓아가 볼게요. 0, 1, 2, 3, 4. 내가 원하고자 하는 리스트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시간 복잡도가 상수로 끝났어요. 5, 1에 끝났고 메모리도 0번째 요소, 0 요소 하나만 추가해서 덧붙였고 나머지를 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돼요? A라는 리스트를 불변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는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유해도 문제가 없는 거야. 만약에 중간에 바뀌면 이렇게 공유했다가 A가 중간에 바뀌면 B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뮤터블일 때는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효과적인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명령형 프로그램에서 조금만 바꾼 것처럼 함수형 프로그램에도 이뮤터블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재활용까지 하고 시간 페널티도 먹지 않는 이런 거를 영속 자료 구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변이었는데 영속까지 포함한 코드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원래 있던 리스트 1, 2, 3, 4로 남아 있어요.
0134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있는 걸 재활용하면서 메모리 공간도 낭비되지 않았고 만드는 시간도 5일 연산에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데이트로 중간에 요소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중간도 앞에 부분만 복사를 하면 되고요. 뒷부분은 공유를 하면 돼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불변 영속 자료 구조를 쓰면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거기도 하지만 멀티스레드 동시성 처리를 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동시성 처리를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상태를 공유하기 때문이거든요.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러 스레드가 막 서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 바꿀 때 다른 스레드가 같이 바꾸려고 든다거나 읽는다고 할 때 간섭이 생겨서 경쟁 조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상태를 사실 공유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공유했는데 바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뮤터블, 불변 데이터를 사용하면 여러 스레드가 막 읽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바꾸지 않으니까 아무도. 동시에 막 읽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변 영속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명령형 환경에서도 잘 갖다가 쓰면 임계 영역 관리를 하지 않고도 성능 페널티, 락을 걸지 않고도 많은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숙연해지고 있네요. 그런 유리한 면이 있고요. 세 번째 언어로 하스켈에 대해서는 앞에 두 개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듣고만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는 부분이기는 해요. 하스켈은 제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순수라는 거는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뜻이고 참조 투명하다는 얘기고 좀 지나치게 깔끔하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모나드라는 걸로 부수 효과를 다루고 있고 그래야만 하고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실상 표준입니다. 학계 표준 언어예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사람들, 학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언어를 에스페란토어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어떤 자료를 배우겠다. 그럼 이 언어를 좀 이해해야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실제로 쓰든 안 쓰든 마치 우리가 영어를 구사하든 안 하든 개발할 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처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스칼라처럼 정적 타입 언어이고 타입 추론 기능이 막강하게 지원이 되고요. 한 가지 저한테 아쉬운 점은 별도의 VM 없이 네이티브로 컴파일되기 때문에 JVM 에코시스템의 장점을 누리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주관적 평가로는 이걸 통해서 모나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결국 모나드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고 그게 뭔가 알고 싶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하스켈을 쓰다 보면 그걸 억지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걸 꼭 써야 되는 부정적 측면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스켈은 좀 학계에서 쓰는 언어다 보니까 내가 실무에서 활용할 때 라이브러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내가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나쁘게 보면 뭐 하나 하려 그러는데 다 직접 만들어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아쉬움이 있어요. 하스켈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여기 와 계시는데요. 제 과거 동료가 지금 현재 회사의 CTO이신데요. 저희 하스켈로 개발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흔쾌히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한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남들이 해주면 따라가기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땡큐 하면서 저는 조인해서 하스켈로 열심히 개발을 했었습니다. 스칼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범한 언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장을 하고 제가 막 채용도 해야 되고 사람도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피곤했었는데 하스켈 같은 경우는 더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굉장히 편하게 적응을 하고 있어요. 하스켈 그리고 순수 함수형 프로그래밍어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는 이거예요. 참조 투명성이에요. 참조 투명성을 갖게 되면 특정 시점이나 문맥에 관계하지 않고 어떤 값을, 어떤 식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내가 어떤 결제 사항을 팀장한테 받아내야 되는데 팀장의 기분 상태에 따라 달라지면 저로서는 좀 불편하잖아요. 팀장이 아침에 배우자랑 싸우고 와서 뭐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밥을 잘 먹어서 안 된다거나 이런 거보다 순수하게 내 결제 사항만 갖고 평가해주면 좋잖아요. 순수 함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주어진 값만 갖고 결과값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상태를 갖고 있는 어떤 명령형 절차의 비순수 함수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함수들은 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죠. 시점을 갖고 그때 상황에 어떤 상황인가를 내가 머릿속에 디버깅을 하고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것들이 참조 투명하게 되면 그런 거 상관없이 값만으로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서 훨씬 추론하거나 디버깅하거나 개발하는 데 편리하게 되죠. 심지어 등식 추론이라는 기법이 가능해지고요. 이게 가능해지면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기 편리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식을 증명하듯이 증명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따 시간이 남으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정의는 어떤 참조 투명하다는 거는 복잡한 정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값이 인풋에 대해서만 좌우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되고요. 우리는 개발자니까 사실 코드를 보면 더 쉬워요. 하스켈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하스켈은 어쩔 수 없이 참조 투명하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운터라는 함수를 통해서 1부터 0부터 계속 증가시키는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컬 변수로 이니셜 값을 받아서 C라는 거를 상태 값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얘를 증가시키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증가시키는 상태라는 걸 관리할 건데 얘가 참조 투명하지 않게 돼요. 어디서 그렇게 되냐면 여기 카운터 0부터 시작하는 카운터를 F라고 만들었고 X라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fx를 호출했어. 그럼 이게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y는 fx 했으면은 y랑 fx가 같아야지. 이 시점엔 같아요. 처음에 1이 나와요. 근데 z는 fx를 또 한 번 호출하게 되면 1인 상태에서 지금 문맥에서 다시 1이 증가하니까 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fx를 호출했는데 처음의 값과 두 번째 값이 달라요. 이런 게 참조 투명하지 않은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y도 fx고 z도 fx인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폴스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 명령형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하는 일이죠. 순수 함수형 언어 아니면 함수형 언어에서 참조 투명하게 개발을 하면 이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얘도 똑같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셔도 돼요. 시간 관계상. f라는 거를 아까는 현재 상태를 두고 어떤 값을 증가하는 걸 했는데 그게 아니라 x만큼 증가시키는 행위라고 간접 표현을 하고 내가 그 행위를 어딘가에서 또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형태로 바꾸면 참조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1이라는 값이 있고 f는 인크리먼트하는 함수야. 그리고 fx를 하게 되면 1이라는 값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y로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z로 두면은 얘는 상태와 무관하게 1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카운터 0에서 1을 증가시키는 y를 실행했을 때 그리고 z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두 개가 결국 true로 같은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y와 z를 상호 치환해도 결과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내가 보이는 값들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수 있게 돼요. 조금 간접적이 됐고 우리가 평소 쓰는 방법과 다르다 보니까 생소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 되면 내가 문맥의 시점에 상관없이 고정된 값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더라도 위에서 쓰고 있는 코드 값들이 참조 투명하게 그 문맥과 상관없이 내가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y랑 z가 같은 거고 fx와 f1이 같은 거고. 조금 더 욕심을 내볼게요. 이것까지 설명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스켈 코드예요. 하스켈 코드는 조금 생소하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타입 시그네처고요. 플러스라는 두 리스트를 이어붙이는 함수입니다. 컨캐트네이션이에요. 그래서 A 타입, 어떤 타입이 됐든지 간에 리스트 타입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를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두 리스트를 하나로 이어붙이는 함수인 거예요. 일반적인 언어에서도 컨캐트네이션, 스트링 같은 경우도 컨캐트네이션에서 쓰는 경우 많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줄에 걸쳐서 함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빈 리스트에다가 ys라는 어떤 리스트를 더하면 앞에 빈 리스트가 있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냥 ys를 반환하면 돼요. 근데 보통의 언어에서는 이 이퀄 사인, 함수의 선언, 시그네처 부분과 바디 부분이 뭔가 이 함수는 이런 액션을 해 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하스켈은 참조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얘랑 같은 거야. 동치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냥 선언인 거지 이렇게 진행해 라는 명령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줄은 뭐냐면 이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XS에 어떤 헤드가 있는 요소를 첫 번째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 뒤에 어떤 요소가 오면은 걔는 뒤에 있는 걸 계산하고 나서 X를 앞에 붙여. 그래서 리커전으로 다시 얘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코드 자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이런 정의가 있다고 했을 때 참조 투명하게 된다면 이 두 개를 동치로 봐도 된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문제 없죠. 이 상황이 있고 저 concatenation 함수가 잘 작동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때 여기 정의가 있어요. 두 개가 동치라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concaten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세 개의 리스트를 이어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이 concatenation 함수가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어. 왜? 결합 법칙이 성립하면 순서와 무관하게 막 합쳐도 되고, 그럼 분산해서 여러 프로세스에 넘겨준 다음에 각자 합쳐서 나한테 줘. 그런 다음에 합쳐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맵리두스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순서와 상관없이 결합했을 때 잘 되는 거니까. 정수로 치면 플러스 연산이나 곱하기 연산 이런 게 다 결합 법칙이 성립이 하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을 때 흔히 개발할 때는 테스트 케이스 몇 개 돌려보죠. 레플에서 뭐 찍어본다거나 아니면 테스트 케이스로 엣지 케이스를 넣어보고 계산을 하는데, 참조 투명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수학 시간에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특정 프로퍼티가 성립하는지 아니하는지 증명할 때 썼던 기법 생각나세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P 0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일단 보고 성립한다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죠. 일단 성립한다고 믿어. 그런 다음에 N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한번 유도해봐. 유도해보고 그게 P N에 따라서 성립한다고 하면 도미노 효과로 모든 자연수 내지는 정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증명하는 기법인데요. 그거를 리스트에 대해서 쓸 수 있어요. 구조적 귀납법이라는 행위고요. 빈 리스트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결합 법칙이 순서가 다른 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봐. 첫 번째, 빈 리스트에 대해서 뒤에 YS랑 ZS랑 더한 거를 계산을 해보려 보니까 이걸 돌려보지 않고도 이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YS잖아. 그래서 YS를 그대로 여기다 놓으면 결과값이 되는 거야.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의 식을 내가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종이에다가 써도 되는 거예요. 종이에다 쓰고 두 번째 식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걸 보니까 빈 리스트에다가 이걸 먼저 해봐도 되는 거예요. 먼저 해봤더니 이 부분이 이 정의에 의해서 그냥 떨어지죠. 이거 없애면 되죠. 그래서 YS가 그냥 나오고 ZS를 더하면 되니까 두 개가 어때요? 생긴 모양새가 똑같아요. 참조 투명하니까 이거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상태이든 두 개가 같다는 걸 내가 알 수 있는 거야. 빈 리스트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XS, 특정 리스트 XS가 있던 임의의 리스트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 귀납법에서는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과 똑같은 스텝인 거예요. 가정한다고 가정이에요. 아직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XS의 앞에 X가 하나 붙은 리스트의 맨 앞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가한 거를 유도해 봤더니, 예를 써서 유도해 봤더니 두 개의 식이 같아져. 가정과 같아져. 가정에 따라서 요식과 요식이 같아진단 말이야. 거기다가 그 앞에 X를 붙이면 뭐야? 두 개의 식이 결국 같은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 리스트로부터 앞에 얼마만큼을 붙이든지 간에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마치 수식 증명하듯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조 투명성이 지켜지면 이런 식으로 등식 추론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니티 테스트라는 거는 굉장히 허술한 형태의 증명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역이 공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일부 케이스만 내가 때려 짐작으로 돌려보고 잘 도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명이라는 건 그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성립하는지를 완전하게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 개발할 때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만약에 생명을 다루는 분야나 의학 분야나 아니면 내가 로켓을 쏴야 돼, 그런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증명을 해가면서 개발을 하고 있겠죠. 우리는 뭐 좀 온라인으로 배포하고 버그픽스 막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야에서는 이렇게까지 딥하게 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어에 대해서 총평을 드리자면 객관적으로는 이래요. 클로저나 스칼라나 하스켈 타입 시스템을 놓고 보면 클로저만 동적 타입 언어고요. 나머지 두 개는 정적 타입 언어예요. 실행 환경은 앞에 두 개, 클로저와 스칼라가 JVM 환경이고 하스켈이 네이티브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JVM 에코시스템의 장점을 누리려면 앞에 두 개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죠. 불변 영석 자료 구조는 사실상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분류되는 환경에서는 전부 다 기본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수 함수형 언어냐? 순수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지만 순수 함수를 하려면 좀 피곤한 면이 있어요. 모나드를 좀 적극 활용해야 된다거나
좀 고충이 따릅니다. 그래서 꼭 좋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순수가 필요해. 그럼 하스켈 같은 언어를 쓰면 되고 나는 좀 실용성과 타협을 하겠어. 그럼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클로저 쓰시는 분들은 모나드를 거의 안 쓰고요. 스칼라를 쓰시는 분들은 모나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캣나 아니면 스칼라즈 같은 라이브러리 위에서 많이 개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관적 비교예요. 함수형 프로그램을 학습하는 효과로는 하스켈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좀 고통스럽지만 배울 점은 많이 있어요. 스칼라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명령어로 개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클로저는 적당합니다. 이 정도는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꽤 쉽게 잘 배울 수 있어요. 업무 실용성에 있어서는 스칼라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하스켈은 조금 퀘스천이 있어요. 충원 가능성은 스칼라는 문제 없습니다. 그냥 뭐 우리 원래 있는 회사에서 스칼라 할 사람 불러도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스켈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는 하스켈은 와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런 접근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클로저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스켈에 비해서는 가능하고요. 배우기 쉬운 걸로 따지면 스칼라가 제일 쉽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스켈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클로저가 좀 어중간한데요. 대신 즐거움은 최고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즐거움은 함수형 프로그래밍 측면을 떠나서도 가장 재미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가장 좋은 점은 주관적으로 뭐냐면 이 굉장히 깔끔해요. 모든 게 함수로 다 이루어져 있고 함수 자체는 우리가 객체를 뭔가 조립하고 위임하고 뭐 상속하고 이랬을 때 야기되는 부작용 없이 입력과 출력, 함수 자체의 그 순수함 때문에 조립하고 합성해도 원래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조립식을 만드는데 레고처럼 깔끔하게 딱 이어 붙여지면은 되게 상쾌하고 만들기가 좋은데 우리 중국산 레고 같은 거 쓰면은 막 악이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화나잖아요. 그런 게 객체 지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함수형은 좀 딱 맞아 떨어지는 레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딱 마지막에 함수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기분은 되게 짜릿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게 있어요. 무언가 기능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우리 사실상 잘 갖춰진 유닛 테스트에 의존을 하죠. 그거 이상의 되게 믿을 만한 신뢰성을 갖게 됩니다. 배울 점이 되게 많아요. 명령형 환경에서도 적잖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변성, immutability, 역등성, idempotent, 참조 투명성 오늘 말씀드렸고요. 결합 법칙 이런 게 사실 되기 때문에 분산 컴퓨팅이 되게 쉬워지는 거고 뭐 장애가 났을 때 재처리가 쉬워지는 거고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심 없는 분들도 이런 속성들은 많이 쓰고 계시죠. 결합 법칙은 내가 의도하든 안 하든 쓰고 있는 거고 역등성은 내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재처리 막 돌려보는 거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fx와 ffx가 같은지를 보는 거거든요. 두 번 적용해도 두 번 이상 적용해도 문제가 없나 이런 속성인데 그거 뭐냐면 재처리를 막 해도 한 번 했을 때랑 결과가 같다라는 거야. 이런 속성을 내 프로그램 환경에 녹여 놓으면 문제없이 재처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형 프로그램 환경이 아니더라도 가져다가 쓰시면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 정말 함수형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뭐 내가 명령형 환경에서 함수형 피처들을 조금씩 녹여들여서 쓰는 것 이상 적극적으로 아예 공격적으로 전용 언어를 쓰겠어. 그러면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목적이면 스칼라를 추천드립니다. 학습 목적이면 하스켈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함수형 프로그램보다 함수형 프로그램도 좋지만 개발자 레벨업을 하고 싶어. 저는 클로저 추천드립니다. 리습은 함수형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개발을 하는 사고방식 완전히 그 사고방식 자체 뷰포인트를 확 틀어주는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함수형 프로그램 관심이 별로 일지 않더라도 한 번쯤 공부해 보시면 좋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의외로 시간이 돼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25% 연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상위 이게 그 조사된 평균 연차고요. 이게 미디언 셀러리예요. 그래서 여기 얼랭, 뭐 클로저, 리습 같은 언어가 상위에 랭크돼 있죠. 연봉이. 그리고 이쪽에 뭐 코틀린, 자바스크립트, 자바, HTML, CSS 이쪽이 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균 계산해 보니까 대략 25%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 사실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25% 차이가 났는데 이걸 함수형을 하면 연봉이 높아져요. 이거라기보다는 연봉 높은 사람들이 함수형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건 함수형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뭐 함수형이 좀
고부가가치가 있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러스트도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러스트는 제가 보기엔 꽤 함수형이라고 봐요. 여기 러스트 여기 위치하고 있고 하스켈도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여기에 위치되어 있으니까 평균이고요. 한 가지 번외로 여기 델파이라는 언어가 완전히 고였어요. 여기는 신규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델파이로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여기 코볼보다도 더 고였어요. 문제가 있고 PHP는 조금 안습이죠. 굉장히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른 언어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조사였기 때문에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참고해 볼 만한 자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릭 레이먼드라는 유명한 해커, 우리의 오픈 소스 바람을 일으켰던 해커인데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리습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리습에 대한 경험은 네가 앞으로 리습을 계속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너의 개발 인생을 훨씬 좋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는 이게 리습뿐만 아니라 함수형 프로그램으로 대체해도 똑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좀 어려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